네, 안녕하십니까. 김중근입니다. 아, 라이브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뭔가 설정을 잘못했는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네요. 오늘 다시 연습을 새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오늘은 이전처럼 녹화로 지금 시간이 사실은 3시 40분쯤 지났으니까, 충분히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번처럼 이번은 녹화로 그냥 하고요. 다시 연습을 해서 내일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아이고 참, 아 창피하네요. 오늘 코스피 지수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간밤에 해외 시장에서의 나스닥은 계속 급등세를 보였어, 그죠? 그러면서 해외 증시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분명히 훈풍이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 해외 시장의 호재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하락세로, 물론 하락폭이 큰 건 아닙니다만은 해외에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나 S&P나 이런 지수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아래쪽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기 차트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스토캐스틱을 보더라도 물론 이건 단기 지표니까 RSI 등과 같이 그렇게 신뢰성이 높은 지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스토캐스틱이 매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휩소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상당히 릴라이블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며칠 동안 거의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거의 바닥 꼭지까지 온 거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제 도치가 나타난 것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마이너스로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추세가 확실하게 이제는 돌아선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많고요. 예컨대 기준선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있고 후행 스팬더 캔들 위에 있으니까 지금의 추세가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예, 지금의 추세는 상승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우리야 근본적인 추세보다도 그야말로 짜릿한 꼭지, 짜릿한 바닥이 어딘가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상당히 흥미가 있게 생각하는 판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가 최근 들어서 제가 반등은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근거가 대략적으로 맞아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하나 관건이긴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사흘 동안의 버벅거림을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씩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공산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코스닥도 이미 스토캐스틱에서 매도 신호가 나타난 상태이고요. 그리고 사흘 동안 계속해서 연장으로 음선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해외 시장의 강세도 불구하고 코스닥도 역시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하락하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반등은 끝났고 슬슬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요. 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왼쪽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해가지고 쭉 있습니다. 그죠? 그것부터 대빨리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되긴 하였습니다만은 역시 도치죠. 그죠? 도치죠. 라고 이런 데서 보이십니까? 이런 데서 도치가 나타난 이후에 상당히 하락한 이게 저항선이 된 경우가 많았죠. 수준도 비슷하네요. 6만 천 원 정도 수준도 비슷하고 RSI 수준도 되게 비슷하고 해서 주가가 내일 삼성전자 떨어진다 해서 전혀 이상한 현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이때까지 지수를 끌어왔다면 삼성전자도 내일부터는 조금 이제 밀리는 쪽으로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씩씩하게 계속해서 반등세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이것도 거의 이제 반등이라면 이것이 반등이라면
추세적인 상승세가 아니고 반등이라면 거의 다 올 때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마이너스, 뭐 소폭의 마이너스니까 그다지 플러스 종가 기준 해가지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현대차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제 눈에 걸리는 게 뭡니까? 이거죠, 그죠? 자, 고점도 낮아지고 있고 뭡니까? 그러니까 RSI도 낮아지고 있고 과거에는 고점은 높아지고 있는데 RSI는 낮아지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다이버전스죠, 다이버전스, 그죠? 그래서 그래프 잘못 껐, 줄을 잘못 껐는데 다이버전스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죠? 다이버전스. 그래서 다이버전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이버전스고 그다음에 이거는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RSI 힘도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추세가 지금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기준선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올만큼 오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아차 오늘은 플러스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역시 똑같은 이야기죠. 역시 마찬가지로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 RSI의 힘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영눈에 거슬린다는 말입니다. 네이버 오늘은 올랐습니다만은 일단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구름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그런 소위 구름 밖으로 나간 주가가 구름이 튼튼한가를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세가 다시 화끈하게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어제 사흘 동안, 이렇게 보면 나흘 동안, 닷새 동안 기준선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그죠? 지금은 점점 조금씩이나마 기준선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플러스 500원, 어제 종가 대비해서 플러스 500원 올랐습니다만은 어제의 장중 고점 저점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의 장중 고점은 현저하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많아가지고 올라가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LG 화학입니다. LG 화학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도 마이너스 폭이 컸는데 오늘은 길다란 짱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28,000원 4% 이상의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 회사가 그죠? 인적 분할, 물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에 말도 많았고요. 그래서 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실적을 빨리 발표하고 실적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차트저들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 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파동으로 봐서 이게 5개의 파동을 다 그렸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하락 파동인데 이제 반등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락할 거다. 그래서 이번은 아마도 이 5개의 파동을 지난 다음에 반등 파동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쪽에 기준선에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 그죠? 그런 것들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요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LG화학입니다. SK하이닉스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계속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구름 아래쪽에 있던 그런 암흑의 세월에서 다시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까 괜찮을 거다. 다만 뭔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다가 건드리고 올라가는 게 나오면 전부 다 화끈할 텐데 그동안에 옆으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가는 바람에 정말 지루했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보여야 뭔가 이야기 될 텐데 지금 답답하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는 말을 들었는지 오늘은 꽤 오늘 같은 날에 그죠? 삼성전자 다른 종목들 그다지 별볼 없는 날에 그래도 화끈하게 3% 이상 올라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RSI가 좀 높네요, 그죠? 높네요. 그러니까 현재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주가가 더 올라가고 RSI가 고점을 넘어서다가 이렇게 되다가 내려오는 이런 시나리오를 소설이죠, 소설. 그죠? 소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 소설 앞에다가 장편 소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일단은 상정해 보겠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갖고 계시면 갖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그죠? 저는 뭡니까? 구름 받고 나갔으니까 이제는 예전에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타진 매수, 여기는 본격 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기준선 위니까, 구름 위니까, 그죠? 지금은 여기 추가로 따라가기에는 좀 이제 60선, 그 RSI가 70선 위에 올랐으니까 이제는 좀 무섭죠. 셀트리온은 어떻습니까? 아까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면서 기준선이라도 근처에도 와 보려고 했는데 셀트리온은 기준선 근처에 와 보지도 못하고 오늘은 계산가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서 어제 대비해서 3,000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바이오 제가 대충 다 왔다라고 말씀드리죠. 그죠? 기준선 근처까지 왔으니까 위에 저항을 넘어서기보다는 대충 다 온 거 아니가라고 생각하는데 셀트리온도 같은 맥락에서 역시 구름 아래쪽이니까 반등은 글쎄요. 나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 읽지 않겠느냐. 좀 더 기대하면은 기준선까지 가는 것이 좀 더 그림이 좋아지는 그림이긴 한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음선 나타났다는 것이 싹 좋아 보이는 그런 징조는 아니다고 판단이 됩니다.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부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었죠. 삼성전기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죠? 오늘도 1,500원 1%좀 올랐습니다. 구름 위쪽이고 기준선 위이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계속 가는 거죠. RSI도 아직까지 문제없죠. 그죠? 과열된 상태가 아니니까 RSI 더 갈 수 있을 테니까 삼성전기 꾸준하게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까지 RSI가 팔라 그럴 때까지 계속적으로 가져가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자화전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화전자 RSI가 어제 70 넘었으니까 어제 설명했죠. 그죠? 어제 RSI가 70 싹 넘었다 해서 팔까요? 아니에요. 그죠? RSI가 오늘 재수 없어가 주가가 밀리면서 RSI가 밑으로 내려오면 팔아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기다리라. 오늘 올랐으니까 RSI가 다시 자세히 보면은 RSI가 아직까지 오늘 마감가가 71.30이니까 아직까지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유하는 겁니다. 어제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 100몇십 원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요즘 같은 장소에 이게 어디냐 하는 거죠. 반면에 한샘은 이틀 동안 좋았는데 오늘 주가가 빠지면서 RSI도 푹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장중에 팔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장중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RSI가 물론 길게 본다면 이거 기준선을 기준해 가지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이런 전략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에 타이밍을 늦게 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기준선을 보겠다 하시는 분 같으면 fine, 오케이, 기준선 계속 기다리는 거죠. 팔 필요는 없는 거고 내일이라도 기준선 얼마입니까? 107,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보유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RSI가 이렇게 끊겼으니까 아마도 장중에라도 아마도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하루 더 보겠습니다. 근데 RSI의 전략이라면 이미 매도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저는 어떤 편이냐? 이미 매도했었어야 된다라고 어제도 설명했습니다. RSI가 끊기면 팔자. 자, 그 다음에 파트론입니다. 파트론은 오늘 보합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점점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어제 그 전날 일요일 날 파트론을 설명하면서 파트론의 월요일 아침에 계산가가 또는 장중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사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쳐다보지도 말고, 반면에 기준선과 구름 사이에 있으면 보류하시라, 일단 관망하시라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이 종목을 사면 안 되는 거였죠. 계산가가 기준선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 추천 관심 종목을 설명하면서 들으신 분 같으면은 파트론을 매수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아직까지 파트론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나 파트론 갖고 있어요. 추천점 올라서 좋아요. 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기존에 파트론을 갖고 계시는 분 같으면
어찌 될까요? 같으면은 일단은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 기준선 위도 아니고 구름 밑으로까지 내려왔으니까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도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까지 안 팔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최후의 보루입니다. 9,710원입니다. 그죠? 9,710원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옛날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 안으로 올라가는 그런 신호였는데 사실은 위로 올라가기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산다고 말씀드린 바가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런데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구름 밖으로 내려왔으니까 이 과정은 구름 밖으로 내려간 주가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를 테스트해보는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올라가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더 밀린다면 점점점 구름에서 멀어지는 쪽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사실은 어제 월요일날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이었고 오늘 갖고 있다면 하루 더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안 팔았다면 현재로 봐서는 글쎄요 뭐 최악의 경우라도 이 요선 9,700원 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때는 더 기대할 게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은 좀 낮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씩 사정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마이너스 100원이었습니다만 뭐 그래도 구름 위고 그죠? 기준선 위고 그러니까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RSI도 아직은 뭐 매도할 건 아니니까 계속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걸 갖다가 3-3이라고 파동으로 봐서 3-3 파동이라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찬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3-3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동은 한국전력은 파동은 저는 파동을 잘 못 세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목으로 구름 위쪽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구름 위쪽이니까 매수를 주장한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은 근거가 사라지는 거니까 팔아야 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보유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름이 얇으니까 우리의 손절했을 때 리스크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구름이 얇은 종목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어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뭐 구름 위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오늘 올랐습니다. 5,500원 올라가지고 44만 5,500원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럭저럭 구름 위쪽이고요. 그래서 뭐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뭐 올라가서 빨간 색깔이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도 다 힘내가지고 힘줘서 가봐라 하고 또 이야기할 텐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기다려보죠. 구름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해외 시장 변수를 살펴봅니다. 오늘 달러대 원화 환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그동안에 달러대 원화 환율이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게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렇게 갭이 나타났죠. 그죠? 갭이 나타나면 통상적으로 갭을 메꾸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여기 보이십니까? 이 갭이 나타났을 때 갭을 메꿨잖아요. 그죠? 이 갭이 상승 갭이 나타난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갭을 메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갭이 나타났으니까 아마도 이걸 메꾸려는 시도로 나타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라도 계속 올라가면 달러대 원화 환율이 왜 올라가느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달러대 원화 환율이 좀 더 올라간다면 환율과 RSI 사이에서 괴리가 나타난 것은 좀 더 확실해 보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달러대 원화 환율은 조금 더 상승을 예상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이 되죠. 달러대 원화 환율이 왜 올라가느냐니까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그나마 바닥에서 구름의 지지에서 살짝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결정적으로 뭐 때문이냐니까 이게 이제 달러대 앞에 보죠. 뭐 달러대 엔화 환율은 구름의 저항을 받아가지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유로는 소폭이나마 야금야금
그죠? 올라가다가 다시 구름의 상단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이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한데 현재 후행 스팬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쪽에서 저항을 받으리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유로화는 떨어질 것 같고요. 유로화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달러 환율은 달러는 강세라는 이야기죠. 스트롱 달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오르는 쪽으로 보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이 오른 것은요. 엔도 아니고 이 엔입니다. 엔도 아니고 유로 때문도 아니고요. 유로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뭡니까? 런민비입니다. 런민비 CN 이거는 H입니다. CNH는 뭡니까? 런민비인데 차이니즈 런민비인데 홍콩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안화의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6.67까지 갔다가 급등해가지고 지금 6.74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안화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위안화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를 말하죠. 그죠? 그리고 보다시피 위안화는 저점은 낮아지고 있는데 RSI의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제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뭡니까? 다이버전스 현상도 여기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올라간 것은요. 최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국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소위 해외 자금의 유입이 조금 주춤해지니까 아예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용인해 버렸어요. 내버려뒀어요. 시장에 개입 안 하고 위안화가 계속 환율이 떨어지도록 위안화가 강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를 기대하고 해외에서 한마리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한마리들의 유입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예컨대 7월달 이후에 그다지 위안화에 대해서 환율을 그다지 건드리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그저께 중국 인민은행이나 예컨대 중국 정부의 당국에서 위안화의 강세는 좋으나 위안화의 초강세는 허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되는 건 괜찮은데 초강세, 너무나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용인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한마리가 돌아왔을 때 그 쌓는 그 리저브를 없애면서 상당히 다소간 좀 위안화에 대한 컨트롤을 강화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위안화의 일방적인 강세를 막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위안화가 갑자기 확 환율이 팍 올랐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에도 플러스 요인으로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위안화가 올라가면서 원화 환율도 올라가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제 그냥 이유로 설명하는 거고요. 차트로 말한다면 뭡니까? 이 갭이 메꿔지는 모습이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달러 환율은 떨어지고 있는데 RSI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다이버전스 괴리다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위안화 때문인데 차트로서는 다이버전스다라는 말입니다. 해외 시장에서 금과 은 재빨리 살펴봅니다. 자, 다음에 있는 게 금과 은 그리고 테슬라 등등입니다. 구름왕으로 들어갔죠. 그래도 다시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은 이쪽으로 후행 스팬이 여기서 저항을 받을 공사량이 많고요. 따라서 얘도 구름 상단에 저항을 받을 공사량이 높으니까 금이 당장 상승세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보합 정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은은 도치까지 나타났네요. 구름 안에 들어갔고 기준선 위니까 전에 비해서 구름 바깥에 내지는 구름 밑에 있을 때에 비해서 조금은 사정이 좋아지긴 하였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이거 상승세가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냥 약보합, 강보합, 보합 정도에서 최소한 뭔가 구름을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구름을 넘어서면요 후행스팬도 캔들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뭔가 추세적인 상승을 말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파동으로 저는 예전에 이걸 갖다가 4번 파동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테슬라 여전히
삼각, 트라이앵글입니다. 그죠? 어제는 저항선을 쫙 뚫고 넣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했는데, 저항선 요걸 넘어섰다고 해서,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세가 시작되었냐? 라고 말하기에는 좀 성급하죠. 그거는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나타났네요. 보이십니까? 돋지. 그러니까 상승세 오히려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당장 뭐 테슬라 가지고 광물에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그냥 쉽게 말해서 사이드웨이 보합의 언저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그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아마존, 애플, 구글 이런 종목들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존 급기야 구름을 넘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가 고점이고 이제 내려갈 거로 봤는데 오히려 훨씬 더 구름을 넘어서면서 빵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우리나라 주식 같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느냐, 좋으네요, 사세요 라고 말할 만한 상황입니다. 기준선 넘어섰고요, 그죠? 구름 넘어섰으니까 좋아요, 갈 거예요 라고 말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아마존으로 봐서는 또 볼게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도 구름 바깥으로 머리를 냈죠, 그죠? 기준선, 요거 기준선인데 위로 올라갔죠. 애플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엔비디아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하락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꾸준한 상승세죠, 그죠? 기준선 위에서 계속 구름 위에서 계속 상승세.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쪽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알파벳, 구글은 구름 밑에서 헤매더니 드디어 얘가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 이거 봐라. 근데 엔비디아나 또는 뭡니까?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종목으로 봐서는 나스닥이 12,074를 만약에 넘기면, 그죠? 제가 틀린 거죠. 그죠? 저는 이게 갖다가 이걸 거의 이제 다 갖다가 보고 이걸 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조정이고 지금은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플랫일 경우에 이게 세 개니까 플랫이 되면 되게 이거 비슷하게 와야 됩니다만, 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올라서 얘가 나스닥이 더 올라서 12,074를 넘어선다면 이게 5가 아니고, 제가 어제 소개했듯이 이게 5가 아니고 이게 3이고 이게 4고 앞으로 5가 더 남았다, 이런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아직까지 3이고 아직 5가 안 끝났는데, 우리나라만 8월 달에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만 8월 달에 이거 8월 달에 이게 5고 이게 ABC냐라고 하는 파동 카운팅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요건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2458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죠? 저는 이걸 꼭지로 보고 있으니까. 약간 더 올라가가지고, 이게, 이레귤라가 될 수 없습니까? 1, 2, 3, 4, 5, A, B, C. 그래서 여기가 5번 파동의 꼭지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 파동이 되면서, B가 5보다 높아가지고, C가 까마득하게 떨어지는 이런 이레귤라, 불규칙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까지 현실에서 불규칙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이걸 넘겼다면 제가 계산이 틀린 거죠.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12,074를 넘기면 제가 이 5가 ABC고 B고 C다, 이런 시나리오가 틀린 거 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가 아니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듯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니까 가다가 도로 사정에 따라서 길 막히면 다른 길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게 내비죠. 길이 안 막히면은 기존의 길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죠? 우리한테 현재로선 가장 최적의 길을 보여주는데,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예컨대 예상보다 다른 일이 생기면은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내비입니다. 우리는 현재 과정 여기가 꼭지다라고 생각했고요. 그에 따라서 거래를 해왔고요. 그래서 그래 따라서 거래 전략을 해왔죠. 고수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까지 꼭지다 했으니까 뭐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얘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가 아주 우리 앞날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고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편입니까? 이제 이걸 3이었으니까 3, 3, 네? 이게 3개 파동, 그 다음에 3개 파동, 그 다음에 5개 파동, 3, 3, 5에 플랫이 될 공살이 높다고 보고요. 따라서 어제 종가 11,876 같으면 진짜 나온 거 아니냐. 진짜로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쪽에 솔직히 제가 틀렸다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이 꼭지가 아니고 내리지 않겠냐.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하루만 더 보겠습니다. 정말 아싸아싸합니다. 쫄깃쫄깃합니다. 코스피는 아직은 좀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 물론 나스닥은 그렇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가 나스닥과 반드시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법은 없긴 하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458이니까 오늘 종가가 2,403이니까 한 50포인트 이상을 올라가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약간의 버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내 말씀드렸듯이 4월 동안 음설이 나타나고 있고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종목에 움직이는 꼴을 봐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은 더구나 간밤에 뉴욕에서 나스닥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 오늘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걸 봐서는 결국은 이게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제가 또 틀릴 수 있겠죠, 그죠? 틀릴 수 있는 겁니다. 무슨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여간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녹화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시 연습해가지고 분명히 설정을 잘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연습을 다시 해서 내일은 분명히 틀림없이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가봐라! 나도 라이브 할 줄 안다! 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